3월 19일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LNG 수입 물량 중 20% 정도가 카타르산 LNG인 한국은 에너지 수급과 산업 전반에 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LNG는 단순히 가정용 연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LNG 화력 발전소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담당할 정도이며 산업용으로도 연료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3월 20일 정부는 카타르로부터의 LNG 수입 비중이 작년보다 낮아진 14% 수준이며 대체 수입처도 있으므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안도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평소 SNS 소통 정치를 강조하며 업무 중에도 틈틈이 SNS 활동을 벌여온 이 대통령의 3월 20일 SNS 글은 평소보다 적은 2개뿐입니다.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글과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 같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사과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언론에 오보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의 오보는 언론 중재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를 향한 대통령의 요구는 절차를 무시한 권력의 횡포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는 2018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국제적 위기 속 파병 압박과 에너지 수급 같은 산적한 문제보다 8년 전 보도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더구나 이는 국가적인 문제도 아닌 대통령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안위에 국가 전체의 정치적 역량이 소모되어 버린 지금 진정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란 전쟁이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좀 혼전 상황으로 좀 빠졌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란이 생각보다 반격이 좀 거세게 하는 것 같고 지금 그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 타격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가 되네 만에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점차는 좀 당초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양상이 그래서 추구 전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한국에 이제 요새 많이 출연하고 계시는 네. 중동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은 이란에서 지금 이란이 얻어맞는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러 번 때렸었고, 네네.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순애들도 많이 죽었었고. 작년 여름에 한번 싹 그 군수뇌부도 한번 싹 다 죽임 당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공습이 들어왔을 때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네. 준비를 상당히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걔네 우리로 치면 뭐 작게지 작게 네. 작게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많이 죽였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새로 채울 사람들은 이미 거기 이란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새로 차는 사람 또 죽이고 하도 이제 점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네. 그때부터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소모전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 힘들어지는 게 이쪽이 이제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쓰이는 돈이 훨씬 많아요. 돈 들어가는 돈이 몇십 배에서 한 10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이란 쪽이 훨씬 값싼 무기들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막으려고 하면은 뭐 드론이나 미사일 하나 날려도 그거 막는데 돈이 10배 이상씩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미사일 딸리는 미사일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어렵죠. 네, 우리 지금 인트로에 적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LNG 카타르 그 수출 당국에서 LNG 그 시설 파괴되는 바람에 우리도 그 5년 향후 5년간 지금 이제 카타르가 LNG 물량 제대로 수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기 계약 맺어가지고 카타르로부터 꾸준하게 이제 에너지를 수입해온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고 국내 이제 물량도 과거보다 많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2020년 22년인가 20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카타르가 우리나라 LNG 수입 물량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호주로 바뀌면서 카타르 수입 물량이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발표 이제 올해 수입 물량 14%라 그러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일단 통계 잡힌 게 자료 찾아보면 나와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뭐 정부 네네. 내부적으로 하면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이제 알 수 없지만은 일단 14%라고 해서 뭐 그래서 별 문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사실 저희가 이제 방금 녹음 전에 그냥 아주 대충 네. 가늠을 해봤는데 14%의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딴 거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카타르가 전 세계적으로 LNG 주요 수출국 중 하나거든요. 네. 3대 수출국 하면 미국, 호주, 카타르 이렇게 꼽는데 지금 그 카타르가 이제 물량을 제대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를 한 상태면은 우리나라만 카타르 물량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타르 물량을 못 받는 다른 나라들이 있으면은 이 나라들도 다 대체 수입국을 찾게 될 것이고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다들 그렇죠. 다들 이제 LNG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버리면은 그 대체 수입 물량 가격은 폭 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물량을 확보하기도 경쟁이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요. 그럼 이제 그만큼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확보를 한다고 물량을 설령 확보를 한다고 해도 단가가 올라가는 게 필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급 차질이 없다 이렇게 쉽게 낙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정부 발표도 다만 이제 좀 말미를 두긴 했습니다. 가격 동향은 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굉장히 이제 좀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원유보다 LNG가 더 가파르게 네. 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어떤 썸네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보긴 했는데 약간 좀 당연해 보이는 부분이 네네. LNG는 저장이 용이한 그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유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는 저장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원유처럼 비축을 해놓는다거나 이게 네.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 가격이 변동이 지금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LNG 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에 적었습니다.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인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 발전도 하고 LNG 발전소가 한 20% 정도 전체 발전 용량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LNG 발전소 가동을 빡세게 할 때가 여름이거든요, 주로. 네. 전력 그 공급량 그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네. 그때 이제 커버치로 LNG 발전소가 많이 가동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LNG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은 전기료가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 여름에 에어컨 쉽게 못 돌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석탄 화력 발전이라도 겁나게 돌려야지. 석탄 화력 발전소 용량으로 치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 놓고 보면 화력 발전소가 제일 크거든요. 네. 거의 한 40%니까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 20% 정도가 LNG고 나머지 뭐 원자력이랑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석탄 더 떼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발전소 용량 발전소 풀 가동하고 있는 상황일 거. 석탄은 상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대체 수요가 발생했을 때 LNG를 많이 가동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전에 뭐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네. 좀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발전량을 줄이고 LNG를 더 올리긴 했거든요. 네. 그때 올려서 아마 한 2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 때문에.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석탄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석탄 그래서 환경 때문에 석탄을 줄인다. 그러면 당장 전기요금 감당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아니면 원자력을 더 많이 짓던가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름에 좀 불안하다 일단 그런 거 있고 이게 LNG가 또 이제 산업적으로 원료로 많이 쓰이거든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도 쓰이고 네네. 수소도 LNG에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물전기 분해한 것보다 물전기 분해한 게 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소도 LNG에서 뽑아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건 좀 유중하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정부 발표가 너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좀 저는 그래서 감금 위기 의식이 없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 물론 이제 질에 공포감 조성하고 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정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그런 안심시키려는 취지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안심시킬 거면 적어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해주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이래버리면은 이거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뭘 보고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하여튼 공공요금이 안 그래도 지금 인상 요인이 많은데 네네. 걱정입니다. 참 그리고 인트로에 적었습니다만은 SBS가 결국 사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장영하 씨가 이제 대법 판결이 나왔죠. 네. 그 이제 조폭 이제 21년도 21년 22년 이때 이제 대선 때 예. 대선 때 그때 이재명 조폭 연루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이제 이게 그냥 연루 의혹이 아니고 네. 이제 이재명이 20억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때 조폭들한테 정치 자금으로 아니면 대선 자금으로 네. 20억을 받았다고 하고 그 누구야 감옥 가 있는 네. 사람. 예.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이 이제 SNS에 올린 돈 사진 네네. 그게 그 돈 사진 올리면서 자기가 뭐 그걸 그때 뭐라고 올렸지 정치 자금이라고 그러고 올렸나? 그러니까는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네. 갖다 준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이제 자기 그 렌터카 사업 때 그냥 왔다 갔다 한 건 돈 사진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허세형으로 올린 예. 사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 근데 장영하 씨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조폭한테 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거는 그 SBS 그알 보도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SBS 그알 보도는 이 장영하 씨 주장 이전에 나온 보도고 2018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제 2018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오고 나서 네. 뭐 아마 고발이 들어갔는지 했는지 네. 그 국제 마피아 그때 코마 트레이더스 네. 네. 트레이드인가 하여튼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국제 마피아 조직원 출신이 경영하는 회사. 상암에서 뭐 샤오미 총판이나 그러고 그랬던데. 그래서 거기에 유착 관계가 있었냐? 네. 그러니까는 뭐 성남시에서 뭐 밀어주기 한 게 있냐? 네. 그쪽에 네. 그런 거를 이제 분당 경찰서랑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네.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네. 뭐 혐의 없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어떤 의혹들도 일단은 묻혔죠. 그런 게 이제 여러 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 담당 PD는 굉장히 세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랬죠. 네네. 뭐 전화 녹취록 2시간 반 있는 거 다 까볼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통화한 거라고 하는데, 네. 예, 뭐 그래서 뭐 2부가 나오네 만에 그랬었죠 당시에. 뭐 그래서 이제 그 결국 SBS에 사과문을 냈는데 이제 좀 문구를 좀 뜯어보면 살짝 좀 묘한 감이 있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영하의 대법 판결에 따라 2018년 그 아래서 제기한 이재명의 성남 국제 마피아와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 법적으로라는 표현을 왜 붙였을까 굳이? 모르겠어요. 좀 묘해요. 근데 뭐 장영하 변호사의 대법 네. 판결이랑 이제 연결 지어서 법적으로라는 표현을 그냥 쓴 건지.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도 될 텐데 그냥 법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뭐 권위를 얻기 위함일 수도 있죠. 뭐 나는 대법에서 인정받은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 이거 SBS의 사과문이라니까. SBS? SBS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이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묘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뭐 대법 판결 때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이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건 뭔가 이게 그 조폭 변호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 사과문의 문장에서도. 이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 이때인가 문화일보에서 네. 한 그거를 보면 네. 이제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2명에 대해서 변호를 한 2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인 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라고 변명을 했었어. 그건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그 사람 소리지. 그 당시 이제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변호를 부탁해서 그냥 해주게 됐다. 나는 인권 변호사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제 그 변호한 거를 추적을 해보니까는
법원에서 네. 재판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이 당연히 드러나고 그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모르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논박을 당했는데 네. 뭐 근데 어쨌든 변호를 한 거고 이제 뭐 연루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직접 근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뭐 연루된 직접적인 그 증거는 없죠. 근데 이제 다만 뭐 주변에 조폭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자꾸 사진 찍히고 사진 찍히는 것도 있고 그 저기 수행 비서 했다가 그 저기 뭐야 이번에 그 뭐야 국무총리실로 가려고 했다가 그 저기 조폭 전과 이력 드러나가지고 쫓겨난 놈 하나 있잖아요. 김씨. 예. 예. 걔도 깡패잖아. 그렇죠. 걔는 유명한 깡패짓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는 아니야, 걔. 그 보안용역 가지고 이제 그 다른 보안용역 회사랑 그 뭐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네. 또 실형도 살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뭐 조폭이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뭐 SBS가 사과하든 말든. 그다음에 뭐 계속 SNS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네. 그 술자리 사진. 그치. 술자리 사진도 있고. 그 뭐 MT빵 같은 데 가가지고 MT 그 뭐 그런데 그 단체로 다 이래짐이 무신한 애도 우통 까고 주르륵 앉아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서로 술 따라주고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옛날 MT 사진 같은 하여튼 뭐 그런 게 뭐 있고 하는데서 그냥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일단 술을 마신 거는 확실하다. 그런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술 마셨다. 뭐 조폭이랑 떼거지로 모여서 술 마셨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SBS 참 뭐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언론이라는 게 남아 있기는 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긴 무섭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이제 데스킹에서 많이 자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 비판하는 언론들이 있긴 있거든요. 다음 이제 소개할 기사가 뭐 그런데 20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봅시다. 민족 정론지. 아니 정론지까지 뭐 말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좀 언론사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이긴 하잖아요. 여기는. 아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에너지 수급 대책 관해가지고 기사를 하나 냈는데 기사 제목이 2,170원에 산 기름을 1,800원에 팔라고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뤘었던 그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서 정부가 매일 이제 그 가격 가장 비싸게 파는 주유소 명단 공개하겠다. 뭐 상위 뭐 10개인가 공개하겠다. 뭐. 원래는 30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아무튼 저 상위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무슨 그 정부랑 무슨 민간단체 석유 가격 뭐 지킴인가 뭐 그런 단체랑 네네. 해가지고 이제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4일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지목된 가게가 12개 가게가 있거든요. 네. 요 가게를 이제 조선일보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7곳이 인구 2만 명 미만 면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더라. 그리고 4곳은 읍 지역에 있더라. 2만에서 3만 지역인. 그러니까 이제 12개 중에 실제로 11개 지역이 다 뭐 읍면 이런 데 있는 영세 주유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엄청 외진 곳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유소들이 가격이 왜 비싸냐? 이게 이제 대도시 경우에는 대도시는 일단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살고 거주 인구도 많고 하니까 기름을 한번 입고하면은 뭐 한 3일 안에 그냥 새로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금방만 털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이 빠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게 정부에서 이제 최고 가격들이 실시를 해도 이게 시중에 반영이 되려면 3, 4일 정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다 일단 빠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온 12곳은 더 오래 걸린다. 여기는 이제 일단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라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이 빨라야 3주라고 합니다. 길면 3개월까지 간대요. 아, 진짜 이제 낙후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명단 뽑아보니까 계속 이런 지역들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재고가 여기 2,000원 넘어가게 받아왔다가 기름을 네네네. 이거를 지금 1,800원에 팔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지목이 되고 정부는 울음장을 놓잖아요. 뭐 조사를 들어가네 마네 뭐 계속 좀 폐업을 시키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주유소 차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값을 막 100원, 200원씩 깎긴 하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야. 다른 대도시 주유소를 금방 가격 반영이 돼버리니까. 네. 이거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지금 뭐 한 주유소 사장은 이제 이달 6일 날 리터당
2,000원에 2만 리터를 들어왔는데 지금 1,800원대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팔면 600만 원 손해 본다고 해요. 걔는 1리터 팔면은 100원 마진도 안 남다고 하는데 지금 마진 못 남기는 상황인 거예요. 200원씩 손해 보고 있는 거지 리터당.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유사에 관해서는 지금 최고가격제로 가격 묶어놓고 손실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정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손실분에 대한 보장 대책이 애초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 주유소들 그냥 나쁜 주유소로 낙인만 찍어놓은 거야. 아니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 것 같으면은 뭐 그러면은 뭐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애초에 그리고 이 제도 자체를 설계를 정말 탁상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유소 지역마다 뭐 유동인구 따라가지고 재고 소진되는 그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 힘들다. 그 정도는 아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알아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산자부 장관한테 던지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그냥 받아 먹어가지고 그냥 정책이 없이 이거 던져놓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부에서 이제 정유사를 상대로 최고 가격제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유가 네. 뭐 땅 가격 지대가 다르고 그다음에 임대 가격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주유소 단위로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정유사를 상대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리스트는 이거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올려서 그렇습니다. 윽박 지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얘기한 정책 패키지 안에서도 서로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책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래서 기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작 그 최고가 정유사 손실분 보전해 주면서 이제 나쁜 주유소를 이제 계속 지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주유소 악마하고 편가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포퓰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주유소가 그래봤자 몇 개 되겠어요. 자기 표에 영향 미치는 수준은 알 거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현재 그 주유소협회 관계자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들을 위한 손실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리스트에서 상위 12개만 지목이 된 거지만 이런 그 소도시 혹은 이제 뭐 읍면 단위에 있는 주유소들은 다 지금 가격이 비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미 던져놨어요. 가격 높게 받는데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는 지금 가격 높게 책정한 주유소들이 다 나쁜 주유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 주유소의 속사정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그 애먼 사람들 악마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가벼운 그 생각 없이 던진 말로. 이게 주유소 사장님들이 뭐 연대와 조직이 잘 되는 그런 집단이면 다 같이 야 우리 다 같이 팔지 말자 그냥 확 이런 식으로 나와도 뭐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 이분들이. 이 정권에서 팔지 말자 그러면 저기 드럼통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몇 명 드럼통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조직이 잘 이루어진 분들이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각계격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이라서 다 같은 주유소 사장이 아닙니다. 이런 걸 좌파들이 좌파 새끼들이 연대를 시켜가지고 정부의 이런 실책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뭐 쓸데없는 지신하고 있고 말이야. 아니 그리고 뭐 맨날 지역 상권 얘기하면서 지역 상품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야말로 지역 상인 죽이는 짓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주유소 폐업하게 생겼다니까 진짜로. 이거 그냥 이대로 냅두면은 600만 원씩 손해보고 어떻게 주유소를 계속 굴리겠냐고. 어떻게 할 거야. 네. 이 촌에 그나마 이제 주유소 이렇게 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농기구도 기름 그렇죠. 넣을 데가 없어요. 이거 이런 주유소들 없어지면은. 근데 그냥 당장 그 뭐 똥통 기본소득 그것도 주유소에서 제대로 뭐 제한적으로 조금 스스마 있게 그렇게 해놓고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 좀 자기들이 뭐 좋은 취지라면서 내세운 취지가 있으면 그 취지에 맞춰서라도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정부 부처들은 지금 이제 오늘 있는 그 BTS 콘서트에서 어떻게 광을 팔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순방 갔다 온 모양이던데 순방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기 하이브 본사 찾아가고 그지를 했다고. 그럼 왜 찾아가? 그래서 뭐 저기 SNS에 사진 올렸는데 BTS라고 뒤에 적어놓고. 아니 돈 잘 버는 애들 왜 찾아가?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적 행사도 규모로 보면
국제적인 행사인 건 맞겠죠. BTS 행사.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어떤 그 공적인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 행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물론 안전 대책 같은 거 정부가 세우는 거는 뭐 좀 불편이 있더라도 저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특히 이제 국제 정서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한 좀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기간 안에 보면 IS 같은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공연장에 테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네. 17년에 영국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였나 누구 공연 콘서트 끝나고 거주 상태로 네. 폭탄 테러 벌어가지고 다수 사상자가 난 적도 있고 22년이었나 거기는 모스크바에서 또 그거 그때는 발렌지 오페라인지 공연장에서 또 그렇게 IS가 테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BTS 공연이라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오진 않잖아.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네네. 이래버리면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BTS 계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 뭐 특공대 병력들 있고 막 그러니까 무장 병력들 배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이 규모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통제를 하고 뭐 보안 대책 세우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있을 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뭐 그 비용 정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정부가 거의 정부 행정부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노동부 장관까지 지금 광팔고했다니까.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은 그 저기 뭐야 지금 인근 광화문 일대 지역에 네. 회사들 어제 월차 내라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위법이다 그러면서 그 월차 강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까지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네네네. 뭐 BTS 콘서트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이딴 소리를 적어놨더라고. 다 같이 응원합시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 SNS에. 참 어이가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공연 좀 저도 이제 공연 무사히 끝나길 바라고 큰 진짜 사고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고 이게 이 공연 가지고 다음 주에 정부가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다뤄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불안해요. 지금 정부 행정부 저렇게 나대는 거 보니까. 근데 뭐 프로파간다가 뭐 나와봐야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BTS는 잘못 팔다가는 훅 갑니다. 훅 갔으면 좋겠어 제발. 네.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 뭐 이풀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 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아리랑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요 아리랑님이 뭐 뜬금없이 아리랑이니까 했다면 이분도 아미신가 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이번에 그 저- 신곡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아리랑이니까. 몰랐다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 혹시 보시게 되면 잘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기 아니면 바라겠습니다. 넷플릭스로라도. 네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19일이었네요. 공소청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수청법은 아마 지금 표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원래 국힘이 필리버스터 돌입했다가 중단됐고 종결됐고 지금 관련 뉴스를 안 그래도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나왔구나. 15분 전에 중수청법도 오늘 통과가 됐네요. 네네네. 뭐 중수청 설치법 이거 가지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과 이제 정부 사이에 좀 갈등도 있고 이견이 있었죠. 이어 가지고 싸움도 날 뻔하고 뭐 정신 없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검찰 해체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 사실상 이제 해체된 거죠. 네, 공소청은 이제 10월 2일 날 발족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법안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된 거. 살펴보고 비판할 지점이 뭔지. 뭐 법안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뭐 100조가 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과 정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략 이제 한 8가지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대체로 무엇이냐면은 그냥 단 한 줌이라도 공소청은 수사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예전 검찰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찰총장 휘하에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쫙 그 일사불란하게 지검장들 있고 이제 뭐 부장 검사 있고 뭐 조직적으로 우리는 검찰이다. 그렇죠. 이런 거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한다. 대신에 뭐 지방검찰청, 지검장 아니면 고검장 이런 애들이 한다. 지금 조직으로 하면 이제 그 이름도 이제 지검장이 아니라 이제 지방 공소청장, 뭐 고등 공소청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검찰총장만 이름이 남죠. 그 헌법에 있어가지고 검찰총장은 법을 그거 검찰총장 이름 바꾸는 게 개헌이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수청법 설치되면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래 한 6개월 정도 텀을 주고서 이제 중수청으로 이첩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90일로 줄여버렸어. 그럼 또 졸속이 되는 거 아니야? 수사 이첩이.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협의하고 나서 뭐 정청래가 좋아했죠. 막. 그렇죠.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이제 뭐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네네. 야 대단하더라. 네, 이 대통령의 뭐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뭐 이렇게 립 서비스 좀 해주고. 좀 친명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반적으로 눈치 보여가지고 김어준 방송 못 나가는데 정청래가 대놓고 딱 나가버리더라고 그렇게. 내가 미래 권력인데. 그러니까 대단해. 기계가 대단해. 최근에 나대는 거 보면은. 자, 뭐 그래서.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어떤 검수완박 이런 이름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그냥 검찰에서 어떻게든 그 수사 권한을 빼앗는 것. 그래서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즉 재판정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이제 뭐 영장 청구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영장 청구는 해주는데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예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나서서 뭐 야 이렇게 영장 청구해야 되니까 뭐 준비해 이런 식으로 지휘는 절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걸 정확히 언제였더라? 하여튼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어렴풋이 이게 그 2022년 SBS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민주당에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게 트렌드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게 이제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약간의 트렌드는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나라가 있고 대체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 스타일의 영미법 국가들. 네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그런 대륙법의 네.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수사 지휘권 자체, 그러니까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극소수 케이스고 네네. 특별한 특수한 예. 케이스고. 수사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를 하더라도 어차피 수사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네. 네,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네. 그리고 이 나라들의 트렌드는 뭐냐? 오히려 어떤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정치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되는 네네. 그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가지고 네네. 정치는 눈치 안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검찰을 꾸리는 거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네. 내용을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얼마나 잘 설명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 이제 옛날 자료 찾았던 기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요. 네네. 어쨌든 이제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축소하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기능이 좀 분리가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리가 돼 있는 건 좋은데 그만큼 분리되어 있는 만큼 공조가 잘 돼야 범죄를 그렇죠. 예 재판을 잘 받아서 유죄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범죄를 이제 때려잡을 수 있는 구조가 이 협업 시스템이 잘 설계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이번에 벌어진 네. 당정 협의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보면은 네. 지금이 뭐 민주당이 판정승을 한 거죠. 네. 거의 다 민주당 그 법사위 판정승이지. 의견대로 됐으니까요. 네. 어떻게든 수사에 뭐 우회를 해서 뭐 작용을 하던 뭐 어떻게든 수사에 참견할 수 없게끔 다 거세를 해낸 거예요. 다 잘라낸 거야. 네네. 모든 가능성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만약에 수사를 뭔가를 시작을 했어. 네. 그러면은 야 우리 수사 시작했다. 입건은 이제 시작이다. 하고서 통보를 해주는 문구가 있었는데 네. 통보할 필요 없이 삭제. 그러면 이제 뭐 검찰은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기소하라고 중수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연락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 우리 수사했는데 네. 이거 기소해야 될 것 같아 하고서 이제 네. 증거랑 이런 거 보내주면은 니네가 판단해보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해야 되겠다 하면 기소하는 거고 아 이건 기소거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불기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이거는 뭐 기소 못 하겠는데 야 우리 조사해보니까 이거 기소거리가 안 돼 하고서 이제 검찰에 보내면은 덮어버리면 이제 덮이는 거고. 덮이는 거죠. 왜냐면은 이번에 보안 수사권도 없애버렸거든. 그렇지. 방향이 아직까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상은 보안 수사권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정권 교체라도 해서 법을 다시 살려내든지 해야지 가능성이 있겠지. 왜냐하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집어 넣을 수도 있거든. 예. 정상적인 애들이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당정 협의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좀 기대가 안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뭐 협업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중수청 수사관이 뭐 공소청으로 뭐 파견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공소청 감사가 중수청으로 파견을 나간다던가 네. 이런 것도 거의 안 되게끔. 그러니까 파견 나갔다 뭐 돌아가는 거 뭐 그거 있어. 뭐 서로 교류할 일도 그러니까 없는 인적 거야? 교류 자체를 다 막아놨어. 왜 그러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버를 해놨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지금 뭐 검찰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이 명제를 막 절대 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진짜 이해가 안 돼. 네 이런 이제 가운데에서 뭐 사족이지만 네. 뭐 MBC가 이제 최근에 법 왜곡죄를 얘기를 보도를 하면서 네네. 우리랑 법 체계가 비슷한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가 있는데 네. 왜 우리 법 왜곡죄 만들겠다는데 왜 난리냐 네. 이랬잖아요. 그 얘기했었잖아 우리 한번. 독일이 제일 심합니다 지금. 네. 독일은 직접 지휘권이 아직도 있어요. 네. 예, 아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도 할 수 있고 지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 이제 독일 자료 보면 독일 검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은 물론 이제 그 검찰 수사관이 몇 명 없어요. 네 맞습니다. 수사관이 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상 직접 수사를 위한 조직은 아니다.
네, 다만 그래도 수사를 개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수사 지휘할 수 있고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보안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독일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법 왜곡죄는 독일 거 따르면서 이거는 왜 독일 거 안 따라? 왜 영미법 끌어와가지고 트렌드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골라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냥 닮았다고 싶을 때는 닮은 거고. 네. 자, 근데 영국과 미국도 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뭐 이게 이렇게 막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명시적인 협업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게 네. 법률이던 네. 아니면은 그 수사 매뉴얼이라든가 네. 뭐 기소 매뉴얼에 이런 걸 다 녹여놨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영국도 그런가?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게끔 뭐 이런 기소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증거 확보하시고요. 네, 준비해라. 이런 자료 준비됐어. 이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그 표로 돼 있어가지고 네.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이거 있냐 없냐 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대로 아예 매뉴얼화가 쫙 돼 있어.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이제 고증이 잘 돼 있는 뭐 미국 그 수사물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이제 경찰 팀이 있잖아요. 그럼 네. 검사랑 계속 왕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공소청법처럼 그 아예 수사랑 기소랑 분리시켜가지고 서로 인적 교류를 막아놓은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구는 수준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쟤네랑 말 한마디 섞지 마 이거야.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 한 잔만 해도 막 커피 마시면서 뭐 담배 한 대 같이 피워도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팀의 수사반장이 수사 지휘를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검사랑 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고 뭐 법적 근거 같은 거 어떻게 말했는데 짚어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지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상하관계가 명확한 어떤 지휘냐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근데 코어기지 협조, 공조. 근데 이제 검사 말을 안 따르면은 수사하고 기소가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이것도 이제 넓게 큰 범주로 보면 어떤 지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도 못한다. 네. 충고도 하지 마. 네. 야 너네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네는 그 공소장 쓰고 그 법원 가가지고 그거나 재판을 해 그거잖아. 재판 기계. 이거나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수사 당국이랑 그렇게 이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은 또 얼마나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겠냐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소화를 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겠냐고. 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예인데 그 컬리지 오브 폴리싱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 도대체 뭔가 하고 보니까는 경찰 서비스를 위한 영국의 독립적인 국가 전문 기구라고 해요. 네. 여기 매뉴얼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검찰에서는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증거 확보를 요구하거나 수사권에 그다음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는 추가 자료에 대해 경찰한테 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하게 돼 있다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법무부의 그 기소 매뉴얼을 보면은 정부 측 변호사, 여기서는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정부에 고용된 변호사가 이제 뭐 검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네. 뭐 이런 사람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냥 검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연방 범죄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뭐 추가 조서를 요청하거나 수행할 수 있고 뭐 기소를 내가 이제 개시하거나 뭐 권고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소를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소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행을 시킬 수 있다. 네. 그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필요하면 네. 다 하는 거야. 예, 하는 겁니다. 근데 못하게 놨잖아요. 범죄자 단죄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이건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는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떤 그 수사 흐름을 서로 공유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자료를 넘겨줬을 때 이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잖아. 그렇죠. 재판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수사 전문가들하고 관점이 다르니까는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 얘를 유죄를 받게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단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한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그러면 요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늘어지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치. 이렇게 합을 맞추면은 그렇죠. 빨리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느려지고 만약에 보안 수사도 못하게 하면은 검찰에서는 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기소 못한다. 그렇지. 들어눕겠지. 그러면은 서로 막 이제 던지게 되는 거지. 야, 너네 왜 기소 안 하냐 막 이렇게 하고 니네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싸움만 나지. 그리고 그 재판만 하라고 이렇게 권한을 축소시키면 누가 검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애초에 이거 거의 덤태기 쓰는 건데 말하자면 재판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지면은 누가 욕 먹을까 대체. 네, 그래서 법 집행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게 만든다. 이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벌써부터도 지금 그런 지체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그 수사권을 뺏어왔어요. 예. 검찰 수사권을 뺏어왔으니까 보안 수사권을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경찰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됐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다음에 뭐 특정 분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뭐 검찰 중수부가 옛날 대검 중수부. 네, 대검 중수부가 그거 전문이고 그랬잖아요. 대검 중수부가 근데 좀 해체된 지 좀 돼서.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수사 스킬이나 그런 것들도 경찰이 다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대형 경제 범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광역구 스케일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광역구 네. 스케일의 범죄.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약점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뭐 부패 범죄들. 그거 뭐 공수처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얘네들 어리버리하는 건 윤석열 계엄 때 다 지켜봤잖아요. 공수처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뭐 최근에 또 뭐 공수처 하나 이야기 나왔던데 뭐 해외 무슨 뭐지 해외 연수 가면서 뭐 돈 썼다 뭐 그런 거 보도 나오고 하던데. 얘네는 그러니까는 공수처니까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놀 데가 많아. 근데 예산을 또 많이 받았어 얘네가. 예산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는 그냥 어디 그 연수 가고 뭐 하고 그냥 돈 쓰는데 급급한 거야 얘네는. 그러다가 이제 대형 건수가 하나 찾아온 거지 24년 12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설쳐된 거죠 얘네. 근데 뭐 이게 법률 구조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얘네가 권한이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닙니까? 그때 얘네는 그냥 막 좀비처럼 날뛰었고. 그렇지. 뭐 이번에 한 건 해야지. 그래서 뭐 대통령 자기들이 잡아가네 그러고 막 설쳤었죠 그때. 뭐 된다 안 된다 뭐.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범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부터가 매끄럽지가 않으면은 이게 적체가 되면은 자꾸 이게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범죄 피해자가 대대로 피해자가 경찰을 가서 신고를 해도 내가 피해받은 그 사건 수사가 굉장히 이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네네. 경찰 업무가 계속 이제 막 지체돼가지고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딴 식으로 하는지 참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검찰에 민주당 배지애들은 왜 이렇게 검찰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얘네가 만든 판타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거 검찰이거든. 아니 그리고 이재명을 죽일 뻔했고, 나도 죽일 수 있거든. 이번에 전재수가 죽을까 말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새끼들만 아니면은 경찰... 이제 국민의힘 막 어리버리 되니까 야 천년만년 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이제 지역구에서도 굴릴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중수청이라는 것도 이게 행안부 소속이잖아. 행안부가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렇습니다. 중수청에 중수청이 옛날 이제 대검 중수부를 그냥 그 검찰이 아니라 밖으로 빼낸 거에 불과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커서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얘네 뭐 민주당 맨날 무슨 문민 통제 이런 얘기하는데 잘 그렇게 뭐 니네 마음대로 통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통제가 사실 자신들한테 칼을 겨누지 않게 하기 위한 통제지. 결국은 공화국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얘네들 지금 전두환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올 가을이면 이제 검찰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사라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쨌든 얘네들은 기소와 공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그래도 하게 됩니다. 네. 얘네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공소청 법에 보면은 네. 이제 검찰에서 원래 검찰은 탄핵 외에는 잘릴 수가 없었어요. 네네. 파면이란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 너네는 뭐 용가리 통뼈냐?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너네들도 파면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래서 파면 조항이 징계 조항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기소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파면 조항을 저는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파면 조항 넣을 거면 넣을 그것만큼 권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치권의 어떤 영향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네네. 좀 권한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사실상. 그렇죠. 신분 보장 같은 것도 없잖아. 그렇죠. 신분 보장은 그러니까는 그 사법부는 법관은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그렇죠. 검찰은 이제 사법부가 아니니까 이제 법률로 원래는 보장을 해줬던 건데 그거 이제 삭제. 그걸 다 날려버렸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법무부의 예산을 이렇게 일부 받아가지고 법무부 산하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어떻게 해주든가, 뭐 자체 예산을 굴릴 수 있게 뭐 해주든가. 그래도 그러면 좀 독립되는 거잖아. 네. 법무부 눈치를 좀 덜 봐도 되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래 그냥 예전에 원래 있던 신분 보장을 이것까지는 해주고, 아니면은 신분 보장은 사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다 달라. 프랑스는 헌법에서 그러니까 검찰을 이제 신분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걔네는 헌법에서 말하는 그 어떤 공무원들 인사 징계를 감찰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어요. 네네. 프랑스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검찰의 뭐 징계를요. 네네. 징계와 인사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는 그런 식이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검찰이 별도 조직이에요. 법무부랑 아무 상관없는. 네. 그래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일 독립적인 모습을 가지는 게 영국이다. 그다음에 미국은 그래도 막 법무부 통제를 받을 수 있어. 네. 하는데 신경 안 쓴다. 눈치 보인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면 그건 민주적인 게 아니지 하고서 관행적으로 참견하지 않는다. 네. 행정부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문화가 좀 잡혀 있다고 하고. 근데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다. 독일은 위계가 좀 확실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독일이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네. 검찰도 행정부지. 무슨 소리야. 야, 법무부 이하로 해가지고 검찰까지 쫙 다 위계 체계가 있는 거야. 검찰 함부로 나대지 마. 이런 성격이 좀 있다고 해서 독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분리시켜 볼까 하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활발한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독일은 그게 지금 이슈라고 해요. 예. 근데 독일은 검찰 없애자는 소리는 안 하잖아, 최소한. 그렇죠. 네. 근데 거긴 또 이제 복잡하잖아, 나름. 거기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이제 주 검찰이 또 있고 연방 검찰이 있고 또 이러니까는 뭐 하여튼 케이스는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는데 그래도 안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네. 근데 우리는 권한도 뺏었지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너네는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문민 통제하겠다. 법무부 통제를 세게 받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디자인을 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기소 독립성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두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수사와 기소 공조가 불가능하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아예 얘네들을 그냥 공소 머신으로 그냥 만드는 기계적인 일만 수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서 기소 독립성까지 해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 고려대 법대 교수, 로스쿨 교수 차진아 교수인가 그분이 최근 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오히려 이걸 정말 이용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하게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면은 만약에 위에서 공소 취소 압박에 내려오면 그거를 버티기가 그렇죠. 어렵다. 버틸 만한 권한 보장이 이제 잘리잖아 이제. 그렇죠. 보장되어 있는 게 없기 예. 때문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총 9명으로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 차관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제 걸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징계위원회로 걸어도 되고 아니면 뭐 법의국자로 걸어도 되고 뭐가 루트도 다양해. 그 이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수청이 괴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자기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서 악마로 규정했던 그 검찰의 모습이 이제 중수청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에는 경찰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뭐 이때는 자유당 시절에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박종철 그래. 박종철 그 열사 누가 죽였는데 경찰이 죽였잖아. 경찰 대공수사인가 뭐 그쪽에서 아무튼 했지. 경찰이 죽였어요. 예. 그리고 그거 묻으려고 한 거 족가락으로 부검해야 된다 그래서 부검한 게 검사입니다. 검사. 당시 검사였죠. 예. 근데 왜 그러면 이제 민주화에 누가 기여를 했어요? 경찰이 기여를 했어요? 아니죠. 검찰이 검사가 기여를 했어요. 검사 기여했었죠. 강단 있는 검사가 개겨가지고 그게 세상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비롯돼가지고 87 체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역사 전체를 봐야지. 네. 그리고 뭐 노 대통령 서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관점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꼭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나 검찰 탓할 일만도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고. 자, 아무튼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뭐 이래저래 막 그 규정 따져볼 부분이 많지만은 당장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이재명 아니 보장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자, 그리고 이제 이거랑 거의 뭐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가 됐고, 네. 요거 이제 이어가지고 할 게 이제 아마 공소 취소 국정조사. 네, 유시민한테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은. 네, 공소 취소 국정조사법이 이제 표결이 곧 붙을 겁니다, 아마. 요거 이제 관련해서 기사란을 보면은 21일 일단 이제 국정조사 시작을 한 거죠, 얘네들이. 아니 국조법 통과를 시켜야 돼 먼저. 아. 그래서 이제 20일 날 뭘 했냐면은 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20일 날 첫 회의를 가졌고 회의 이거 한 번로 끝났거든요. 네네. 이날 이제 국힘이 이제 이거 조작 기소 특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민주당이랑 그 민주당 따까리 정당들 있잖아. 걔네들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이날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여기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수청법 표결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수청법 통과 이후에 본회의에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특조법이 다시 이제 국회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은 필리버스터 들어간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국정조사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요 국조특별법에서 규정한 국조 대상이 7개인데 뭐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그다음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을 특별조사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대장동이랑 위례랑 쌍방울 요거 세 개가 이제 이재명이 걸려 있는 기소죠. 이재명도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기소 다 지금 재판이 1심이 중간에 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말이죠. 네. 이게 그 정진상이랑 뭐 이제 유동규 그다음에 그 뭐 남욱 이런 그 대장동 일당들. 네. 걔네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1심이 난 것도 있잖아, 심지어. 네. 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퉁 때려버리면은 네. 지금 재판 중에 그러니까 걔네들까지도 다 뭐 해주겠다는 거야? 이재명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최종심까지 끝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이재명 묻어 있으면 다 뭐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야, 뭐야.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다음에 김용도 있고. 김용은 이제 이것까지 해주니까 이제 더 힘 받아가지고 이제 저기 안산 맞지? 안산으로 거의 이제 안산 확정인가? 거의 보궐 나오겠다. 네네네. 계속 안산갑. 네, 거기 이제 양문석 지었고. 네. 양문석을 결국 재판소는 포기하고. 포기해야죠, 솔직히. 사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아니, 자기가 무슨 기본권을 침해를 당해. 아니 법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건 자유지. 근데 이제 자유긴 한데. 그날 이제 마침 공교롭게도 그 판단이 있기 앞서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아주 부정대수는 네. 아주 그냥 때려잡는다고. 네, 그렇죠. 뜬금없이 그런 걸 올리고 나니까 양문석이 갑자기 재판소는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단 말이지. 참 공교롭다. 네네. 아니 근데 뭐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지 자유면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달래 그 성질머리 엄청 더러운 성질머리 잘 드러내더니만은 여기 이런 데는 또 찌그러지네. 모양새 빠지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공소 취소 이제 국조특위. 네네. 국조특위법도 이제 곧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뭐 재판 뒤집네 어떤데 그런 꼬라지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네. 이제 그래서 아마도 총리님이 20일 날 이제 SNS 이런 거를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네. 이제 공소 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 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 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 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 왜곡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언으로 자기 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취소다. 공소 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 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 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있을까? 공소 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따른 조작 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 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 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뭐 딱히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굳이 지금 이 공소 취소 특조에 관해서 뭐 더 이상 코멘트 하는 것보다 총리님 말씀 인용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네. 조작 기소를 원래 증명하는 거는 재판정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기소로 끝내면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조작 기소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증거가 오염됐으니까 네. 소형길은 네. 우리는 매우 짜증 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무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재명도.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면 결백하면 네. 법정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PC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공범들 김성태나 그
대장동 누구야? 대장동 일당들. 네네. 이 사람들 다 좀 유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판결까지 다 뒤집을 거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떡할 거냐고. 근데 이제 이 판결이 총리님이 짚으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 때만 판결이 그렇게 난 게 아니라 뭐 30 넘어오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 시기에 난 판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게 만약에 조작이었으면은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때는 정권 눈치 본다고 그랬다고 칩시다. 정권 바뀌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 재판부 법정에서 충분히. 근데 법정에서 안 뒤집혔다는 건 명백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또 무슨 조작이라는 식으로 조작이라서 지금 국조한다 이러고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법을 파뒤집어 넣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냐고 진짜로. 진짜 이거 사법 파괴예요. 사법 파괴고 이건 국가 파괴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수지 파괴되면 체제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이제 총리님 말씀처럼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법 밖에서도 아주 열띤 논쟁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를 하는 쪽에서의 어떤 집단화라던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고. 사실 이제 저는 이 이슈를 가지고 집회를 하면 저는 나갈 생각이 있거든요. 네. 지긋지긋해서 안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건 나가야지. 이건 싸워야 되는 하면 일이니까. 나가야지. 이건 싸워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누구도 그렇게 들고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원로 하면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로는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데 참 옹색합니다. 뭐 좋은 데 갔다 오신 분? 예. 네네.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저희 부부 동반으로 잘 갔다 오셨던데. 해외야 거기가? 네. 미국 갔다 오셨잖아. 미국에서 간 거야? 어디 뭐 폭포 같은 데 갔다는 것 같더라고. 자, 뭐 이번 주에 이제 이 양반들 좀 이슈가 됐어요. 유시민, 곽상원 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판점이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유시민이 이제 18일날 매불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 유시민이 매불쇼에 나올 때는 뭐 책을 낼 때 나온다고 해요. 책 소개하러. 김현이 얘기했지. 네. 자, 그래서 매불쇼 나와서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내 지지층 구조를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 중심의 A 그룹, 그다음에 이익 중심의 B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성향이 섞인 C 그룹이 있다. 근데 C 그룹은 혼재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제 논외로 두고 A 그룹과 이제 B 그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그룹은 대선 당시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지탱해온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다. 이 사람들은 가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유시민이, 김어준이,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그렇죠. 이제 B 그룹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다. 이게 이제 요즘 나온 이재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들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곁을 지키지만 위기가 오면 자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을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찬사를 보내다가 퇴임 후 수사 국면에서는 구속을 주장하거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웃거리다가 퇴임 후 비난으로 돌아선 인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관련 보도된 내용에서 이거 송영길을 언급한 거 아니냐? 송영길이 구속을 주장했었죠.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B 그룹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코어 지지층인 A 그룹을 공격하는 반면머리 전략을 쓰고 있다.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 자칭 뉴 이재명 세력이 문재인, 조국, 김어준 등을 싸잡아 비난하는 문저털레유 문저털까지는 알겠는데 레는 누구지? 정청래. 문저털레유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문저털레유 공격을 대표적 사례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기 권력을 노리거나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를 무력화하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김어준급 프레임질. 문저털레유. 아주 오집니다. 이 말을 쓰나 봐. 개딸들이. 쓴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건 좀 감기는데 문저털레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보면은 저는 이제 유시민 SNS 적었습니다. 유시민의 이 말이 제일 공허한 게 뭐냐면은 그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이제 B그룹에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B그룹의 특성에 제일 맞는 인간은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정청래도 그렇고. 너무 그때 그러니까 당시 정통이 그랬지. 뭐 구속까지 막 주장한 뭐 송영길처럼 완전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 말기에 엄청나게 악당을 퍼부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 그 21년, 22년 그 대선 국면 때 정부 정책 그 문재인 정권을 거의 부정하는 수준으로 까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뭐 먼저 뛰쳐나간 놈들 있고 막 네. 김한길처럼 예.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탈당하시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렇지. 열린우리당 탈당하시라고. 탈당하라고 그러고 저기 뭐 친노 패족 소리도 하고 그랬던 네.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말이 골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유시민이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할 거면은. 근데 이재명 엄청나게 지금도 옹호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재명이 권력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때 당시 상황을 사실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을 사람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정청래랑 이런 애들이랑 싸웠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매불쇼에서도 정청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심하게 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과한다 그런 소리를 할까 정청래가 또 뭐 화답해가지고. 네네. 뭐 선배님 제가 더 사과합니다. 일단 받고 더블로 사과합니다. 뭐 이랬죠. 진짜. 아씨. 어쨌든 근데 그거를 그냥 지가 뭔데 하여튼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네. 유시민은. 그러니까 김어준으로 대동 단결하자. 그리고 쟤네들이 정통이 없다. 정통성이 없는 애들이다. 쟤네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치 중심이라고 포장을 딱 해버린 거야. 난 이 부분이 제일 역겹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가치 중심이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는 가치 중심, 가치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재명에서는 완벽하게 단절이 됐잖아. 근데 니네 가치는 그냥 낙곰수지. 김어준밖에 더 있어? 무슨 노무현이 있고 뭐 김대중이 있어. 딴지 정신이지. 씨발 니네들이 무슨.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이런 분류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게 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을 논의로 뒀기 때문에 이 주장의 정당성이 주장의 설득력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검찰 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뭐 비판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유시민이 지금 앞에서 한 얘기들이 뭐 이제 비치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김어준 중심으로 대동단결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네.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뭐 우상호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전달해서 개혁 동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또 이제 검찰 개혁 입법 예고 과정에서 뭐 윤호중이나 정성호, 김문석 같은 이제 내각 인사들이 제 역할을 안 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어그러질 뻔했다. 그런데 정청래와 법사위 의원들의 노력으로 이제 수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법안이 겨우 제대로 통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냥 접어준 거지. 뭐 사실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 이거 접어줘서 뭐 손해 볼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난 왜 이재명은 다르게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 어차피 이제 수사는 경찰 굴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자기 뭐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면 되는 거잖아. 중수청 같은 데를. 어쨌든 근데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은 좀 피곤하다. 좀 더 싸우게 만드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딱 기울어지게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칼도 좀 남겨두고는 싶었는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까지 그냥 다 없애버렸다. 민주당에서는.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자기 사법연수원 그 동기들 좀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챙겨줄 게 없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근데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뭐 그리고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부담을 느끼는지 그 뭐
이재명은 잘못 없고 이 옆에 놈들이 이게 문제야. 우상호, 정성호, 그러니까 윤호중. 하여튼 이제 그 프레임은 우리도 굉장히 익숙한 프레임이긴 하죠, 사실. 예, 너무 익숙하니까 빨리 넘어가죠. 매번 거론하는 것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과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겨워. 자, 그리고 18일 날 곽상원이 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네.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조롱하는 분들이 참 많다. 입으로 노 대통령을 칭찬한다고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운을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 모아 노 대통령 묘역에 국화꽃을 바친다고 노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그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위한 한낱 도구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리죠. 네네. 뭐 노무현의 정체를 따른다면 그분의 기준과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면 된다. 노무현의 정치와 다른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정치적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잠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정청래가 뭐 이제 경남 가가지고 뭐 현장 회의도 하고 뭐 3월 15일, 16일 때 선거 지방선거 맞이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발언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 뭐 중수청 공수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봉화마 아래 가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곽상원이 이제 반발해서 적은 글로 보이는데 뭐 곽상원도 저는 유시민이랑 같은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곽상원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어요? 뭐 사이면 함부로 이름 팔아도 됩니까? 그분의 어떤 그놈의 노무현 정신에 입각하지도 못하면서 곽상원이야말로 사실 노 대통령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여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딸내미랑 둘이 돈 받아 쓰고 뭐 집 사고 한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고초를 겪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곽상원이 노무현 정신 입에 담을 수준이면은 저라면 그냥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국회의원 같은 거. 사실 그러니까 정계에 발을 붙이지는 말았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글을 썼으면 좀 더 설득력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뭐 그 부분 굉장히 아쉽지만 뭐 그래도 뭐 마땅히 지적해야 될 것을 지적을 하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지적이 또 저는 왜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냐면 이 지적은 지금 이제 와서야 한다는 게 비겁하고 노무현 정신이랑 참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이 소리는 적어도 한 2018년쯤에 했어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언제 쓰더라.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없다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2018년, 19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름 발휘하는 인간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미. 뭐 그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이미 저당은 노무현 대통령 이름만 팔아먹는데 급급하지 그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썼었는데 그때는 뭐하다. 그때는 어떻게든 국회의원 되려고 민주당 연락 기웃거릴 때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비판 정신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뭐 일각에서는 지금 곽상원 뭐 다음 공천은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 끈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가 모르겠어요. 뭐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끌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하여튼 이 곽상원 씨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됐죠. 최소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김어준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김어준한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데 곽상원은 뭐 곽상원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든 뭐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뭐 유시민 정청래 같은 게 더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보고거리가 되냐고. 중수청 만들고 공소청 한 게 그 참여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이런 모습이었냔 말이죠. 전혀 이건 아니죠.
이렇게 엉망으로 권력 체계를 비틀어 놔가지고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의 정상화 혹은 이제 뭐 대의 정치, 그러니까 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적어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 혐오가 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안 들어먹힌단 말입니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지. 저거 다 월급 도둑이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제 반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줄이면 줄일수록 의원 개개인이 갖는 권한의 힘이 더 커지는데, 그렇죠. 권력의 힘이 더 커지는데, 국회의원 힘을 빼놔야지 그나마 쟤네들이 개판을 덜 치고 눈치를 볼 거 아니냐. 힘을 빼려면은 힘을 분산시키면 된다. 그 차원에서 뭐 월급 반으로 깎고 2배로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의원 수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결국은 그런 어떤 포퓰리즘식의 관점을 계속 이제 관철을 시키려고 피해 의식을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검찰의 어떤 정치색을 빼려면은 검찰을 해체할 게 아니라 검찰의 어떤 보장될 수 있는 신분은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벌을 둘 다 강화시키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징계 체계도 만들어 놓고 그와 비례해가지고 정치권과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는 뭐 신분 보장 같은 걸 확실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하면은 정치 검찰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 나쁜 놈이니까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법안을 여기까지 밀어붙여 놓고 다시 한번 이제 또 피해 의식을 꺼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정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곽상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제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말로 해서 저는 곽상원을 곽상원 본인을 평가해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노무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곽상원은 뭘 했냐고. 근데 뭐 지금 뭐 굳이 뭐 곽상원을 막 패고 뭐 그럴 때는 아니고 뭐 아니 우리가 하는 얘기 거의 똑같이 했으니까. 이제라도. 예, 이제라도 했으니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쉽죠. 만시지탄이지. 많이 늦었죠. 뭐 어쨌든 근데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안 사람이라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렇지. 예. 그래 곽상원 혼자. 그러니까 막 잘한다 곽상원 우쭈쭈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래 옳은 소리 했다. 그 민주당 이 정도까지는 받아주자. 민주당 안에서 이거죠. 이 소리 한 사람이 곽상원밖에 없다는 것도 참 불행합니다. 불행해. 맨날 뭐 어쩌다가 좀 맞는 얘기 같으면은 막 뭐 민주당 일각 막 익명으로 나오고 익명으로 나오고 네. 뭐 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막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런 환경이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민주당 얼마나 썩어 있냐 지금 드러나는 거죠. 올해 노무현 대통령 길이 저는 참 걱정입니다. 그 내려가가지고 이 새끼들 이제 검찰 개혁 검찰 해체했다고 거기서 또 엄청 또 지랄 발광 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화 내려가가지고 뭐 축제를 벌일지도 몰라. 자신들만을 위한 축제지. 탈레반 같은 것들.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중수청 설치되고 이제 뭐 지금 뭐 국조까지 들어가고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제 총리님 그걸 앞서 인용했지만은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제 뭐 쌍욕하고 그래도 쌍욕을 못 하겠다. 쌍욕 못 하겠는데 참 많이 제 스스로 많이 공허해요. 아니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전문가 아니야. 나름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이지.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게 정말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 아니면은 동의한다는 거겠죠.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무능한 변호사였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맞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잘못 본 게 맞나 봐. 아무리 봐도. 네. 너무 비겁합니다. 진짜. 우리 같은 장사미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 그러니까 자꾸 뭐 조국 불러다가 우쭈쭈하고 그러는 거지. 아이씨 짜증나 진짜. 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국이랑 친하냐. 에이,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뭐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천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어디야 안산갑 같은 경우에 아 예. 안산갑 예. 같은 경우에 뭐 김남국이랑 김용이랑 김영이랑 뭐 김용이 그다음에 전해철. 전해철 관련해서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김영이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고 김영이 전해철 찾아간 적은 없어요. 그 이제 아니 김용이 김동연. 김동연 찾아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냥 김동연이 자기 출판 기념회에서 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캠프에서 자기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는 그 언제야 지방선거 때 네.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김용이 막 열심히 해줬다.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잘 못한 것 같다 그 뒤에. 네네. 그래서 뭐 사과드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 전에 한번 만난 적은 일단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별다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김용이 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김동연 지사가 찾아갔었단 말이지.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기사 몇몇 기사에서는 이제 네. 약간 화해 무드가 잡히는 거냐. 네. 그런데 이제 김용이 딱 단칼에 이렇게 말했지. 아유 온다는데 그러면 못 오게 하냐. 온다길래 냅뒀다. 나는 그래서 굉장히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눈치를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일각에서 분명히 그 김동연이 그나마 낫다 그런 관점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김영이 그 어떤 그 김동연 찾아갔다 이건 아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전해철이 출마 준비를 한 거는 적어도 한 1년 이상 된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뭐였지? 자문위원이었나 경기도청? 예. 자문위원 회장이었나 이제 그걸로 임기 2년짜리 위원장 2년짜리 한 1년 하고 나와버렸죠. 임기 2년짜리를 이제 전해철이 했었는데 작년 여름에 관뒀더라고요. 네. 관두는 기사도 잘 안 찾아봐서 몰랐는데 하는지도 몰랐어. 네. 작년 여름에 관둔 걸 보면 그때부터 이제 안산 내려가가지고 출마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양문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받을 그렇습니다. 때 항소 2심 유죄 받고 타이밍이 딱 그때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이거 출마각 나왔다 그렇게 돼가지고 내려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빼박이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 지금 과연 거기 그 단수공천 지금 보고는 단수공천 하기로 했거든요. 민주당 방침이. 예. 그래서 아마도 김용이 단수공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해철은 지금 이제 단수공천이 방침인 건 아는데 그래도 경선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였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성남시장 후보 성남시장도 그렇지. 거기가 좀 골 때리는 상황이죠. 재밌는 게 이제 그 분당 을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김병욱 의원이 김병욱 이번에도 의원 했나? 이번에도 성공했나? 모르겠어요. 아마 하지 지금 않았을까? 전 의원일걸? 김병욱. 지금은 전 의원인가? 하여튼 뭐 김병욱이 이제 성남시장 후보 나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랫동안 이재명을 따르던 김지호. 네. 김지호 바른소리 김지호가 들어. 민주당 대변인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죠? 거기도 이제 성남시장 후보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병욱 단수공천을 줘서 김지호가 많이 삐졌다. 그래서 김지호도 지금 이제 이거 안 된다 경선해야 된다 그러고 재심 청구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면은 전해철은 당연히 안 되지. 택도 없지. 네. 그리고 거기도 아마 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텐데 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해철 보면은 참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기 좀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기 길을 닦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 날려먹고 이제 비루해진 거예요. 그렇게 그 당에 남아 있지만 명분도 없고 명분도 못 챙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김지호는 왜 그렇게 튕겼는지 좀 의문이 합니다. 근데 이제 상하관계는 있어요. 김지호가 원래 김병욱 의원실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재명 하다가 그 김병욱이 분당 을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로 간 거지. 네. 보좌관 한 거지. 비서관을 한 거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한때는 자기가 모시던 양반인데 지금 이제 경선에서 그렇게 경선하자 그러고 이제 일종의 대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웃기게. 그거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어. 안 들어주겠죠. 예. 안 들어주겠죠. 그래도 저 김지호인데 김지호 정도면 끝발이 없는 거 아니잖아. 이재명 정권에서 김지호인데. 그래도 김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김지호가 또 그만큼 끝발이 될까 싶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대변인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이제 공천이나 이제 뭐 경선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골 때리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얘기는 잠깐 해봐야겠다. 경남도당 최근에 이제 경남도에서 도지사, 네. 현 도지사. 경남도에서 이제 공교롭게 또 이제 지선 앞두고 5월달에 거기 지금 10만 원씩 푼다 그랬나? 네네. 뭐 소비 지원금으로 10만 원씩 푼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앞서서 이제 그 김경수 같은 경우 지금 경남도지사 출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1월달인가 이제 뭐 경남도의 소비지원금 정책에 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경남도지사 그걸 발표를 하니까 10만 원 주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들고 났어요. 아니 지들 돈 엄청 뿌려대면서 지들 중앙당 민주당 정부에서 돈을 엄청 뿌려대는데 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걸 왜 태클을 걸지? 걔네 핑계는 그거죠. 왜 선거 며칠 안 남고 왜 뿌리냐. 그거거든.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은 뭔데? 뭐가 다른데? 우리도 정부에 발맞추는데. 왜냐면 정부도 지금 뭐 하려고 하잖아. 지금 뭐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전북 익산이었나? 거기 뭐 자체적으로 그 돈 뿌리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정책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 상황인데 왜 소비지원금 뿌리는 거 왜 막느냐고 대체 왜 거기 태클을 거냐고. 경남은 왜 니네만 돼? 왜 니네만 뿌려야 돼? 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뿌리는 돈만 착한 돈인 거야. 걔들 세계관에서는. 그렇죠. 이게 바로 진영주의 정치입니다. 진영주의 정치. 그러니까 유심히 말하는 가치가 어쩌고 하는 거는 진짜 개소리인 거야. 민주당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라도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잖아. 정치인 따라가지 말고 가치를 따라가라고. 그게 응당 옳죠. 네. 가치를 따라가는 건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제는 인물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 자기 중심을 잘 세워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됩니다. 무겁게 움직이면 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좀 시간이 널널하네. 녹음 시간이. 네네. 그러니까 뒤에 좀 말이 늘어졌네요. 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요즘 건조하더라고 많이. 건조하고 일교차도 좀 있죠. 공기도 안 좋아. 집에 있으면은 막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눈물이 줄줄 나고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콧물이 줄줄 나고. 이게 요즘 이제 중국발 황사라는 소리도 못 하더라. 뭐 외국 어쩌고 그러더라. 중국이란 말을 안 써. 해외 유입 그거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버킹이고 중국발 황사입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오겠냐고. 그러니까 참 뭐 환절기 공기도 더럽고 한데 그래도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